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무역 상대국을 향한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가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이사도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할 경우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이 또 기술주 투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스닥만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전부 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반도체 100% 관세 맞을 때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라서 갈수록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시장이 조금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소 이제 최근 랠리에 대해서 시장이 또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1일 사임한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스티븐 미란을 지명했습니다. 남은 임기까지만 맞는 한시적인 이사인데요. 자, 연준 내 친트럼프 이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진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오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220선 회복이 됐고요. 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뭐니 해도 애플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됐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7만 원 선 회복이 됐고요. SK하이닉스 또 애플 관련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우먼에서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본 청약을 진행한 3기 신도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간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키우다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이사의 스티븐 미란을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1%, 0.08% 빠졌고요. 반면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 사항을 언급한 영향에 기술주들은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만 0.35% 상승 전환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대부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애플은 3%를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신규 투자로 인해서 향후 관세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또 엔비디아도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오늘 0.81%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밖에 알파벳과 아마존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이번 애플의 제조업 투자 계획 프로그램의 초기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오늘 0.69% 올랐고요. 테슬라도 장중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0.7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막판 반등이 나서지 못하고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부터 상호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간밤 나온 지표들도 다소 엇갈리게 나오면서 이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선 미국의 고용 사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전주보다 증가세를 보였고요. 5주 만에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7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실업 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구직자가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고용주들은 아직까지 대규모 해고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을 통해서 경제 둔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요.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9%로 나오면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위 노동 비용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생산성 지수가 지난달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이 단위 노동 비용의 상승폭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단위 노동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쉽게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 주목했던 이슈 중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 연준 이사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 점인데요. 이번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후임 자리에 차기 연주의장 후보이자 또 그림자 의장 역할을 할 인물을 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이로써 연준 금리결정 투표권을 가진 12명 중 친트럼프 인사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주장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스티븐 미란 위원장이 그림자 의장 역할도 하게 된다면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 국채시장 움직임 유의해 봐야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동시장 지표는 약세를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제기되면서 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린 것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간밤 투자자들은 1,000억 달러 규모의 4주 만기 재정증권 입찰과 또 30년물 국채 경매에 주목했는데요. 두 입찰 모두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결국에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달러는 오늘 보합권에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채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달러는 방향성을 잃었는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는 0.08% 소폭 빠지면서 98.1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전이 휴전할 경우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출에 대한 각종 제재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은 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자 상승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금 선물은 1.1% 오르면서 2주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개인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편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간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대에 비해서 1%가량 오르면서 현재 1억 6,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미 118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본 도요다가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 달러 넘게 감소했고요. 그들에 이어 폭스바겐이 15억 1천만 달러, 제너럴 모터스, 포드가 각각 11억 달러, 10억 달러, 혼다 8억 5천만 달러 등 줄줄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기업도 피해가 컸는데 현대차 6억 달러, 기아 5억 7천만 달러로 현대차 그룹의 이번 분기 트럼프 관세 피해액은 1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위 10개 자동차 제조사의 올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코로나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실제로 도요다는 내년 3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 관세로 인한 타격이 총 95억 달러에 달하고 연간 순이익이 44%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계는 트럼프의 입에 오르내리기 두려워 가격 인상을 망설이고 있고 당장 생산시설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관세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상호관세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전임미답의 국제무역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몇 달간의 혼란스러운 위협과 번복 끝에 거의 모든 기업국에 종전보다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15.2%로 지속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줄이고 글로벌 기업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이겠다는 트럼프의 바람이나 비판론자들의 인플레이션 경고, 이 두 주장 모두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최근 나온 경제 통계들은 잠재적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짚었는데요. 고용 쇼크와 더불어 상반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둔화했고 월가에서도 모건 스탠리와 도이체방크 등이 최근 일제 몇 달 내로 S&P 500 지수가 최대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경고하는 등 새로운 무역 질서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업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인텔의 수장 리프턴 CEO가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중국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트럼프는 탄 CEO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말레이시아 태생 중국계 미국인인 탄 CEO는 지난 3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의 부원투수로 등판했는데 최근 미 상무부가 탄 CEO가 수장으로 있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중국의 군현대와 핵무기에 필요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대학 등의 민감한 기술을 이전해 수출 통제 규제를 위반했다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됐고요. 탄 CEO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 펀드를 통해 수백 개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소식도 살펴보죠. 앞으로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 계좌에 비트코인이 담길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자산과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우리 돈 1경 원에 달하는 은퇴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만큼 변동성이 큰 대체자산 투자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새 AI 모델 GPT-5를 출시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의 업그레이드인데 샘 올트먼 CEO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선 버전이 대학생이었다면 GPT-5는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다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원하는 앱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화 앱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실제로 GPT-5는 이용자 요구에 맞춰 몇 분 만에 고품질 앱을 만들어내고요. 이미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AI로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측은 또 구체적인 성능 평가 지표 대신 뛰어난 사용성에 방점을 두면서 뻔한 수치 대결보다 개인화 앱 개발 등 서비스 영역에서의 강점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예고에도 파운드리 선두 TSMC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진즉부터 우리 돈 230조 원에 육박한 뭉칫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대만 당국이 TSMC가 트럼프의 100% 관세를 면제받는다 밝히면서 회사의 주가는 수직 상승의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TSMC를 겨냥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 비판할 만큼 날을 세웠는데 이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최근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 높이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조선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민간 합동 TF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TF에선 미국 내 새로운 조선소 건립, 미국 조선소 인수, 지분 투자, 유지보수 정비 등을 이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조선주들이 연이어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도 호재인데요. HD 현대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4,7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했고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3,777억 원, HD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153.3% 증가한 9,5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로 수혜까지 기대되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리엔탈 전공이 2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인화전공도 12.47% 올랐고 케이프 9.15%, KSP 7.2%, HD 현대 마린엔진도 7%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곧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함께하는 3자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고 3자 회담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으며 전쟁은 끝나야 하지만 정직한 종전이어야 한다는 게 자신과 유럽 정상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수일 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역시 관련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SG가 13% 넘게 뛰었고요. SY스틸텍도 10.38%, 대동기어 5.97%, 대양전기공업과 대동 모두 4%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모두에 애플 훈풍이 불었습니다. 애플이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고 이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더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혁신적인 새로운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업계는 이번 삼성전자의 칩을 차세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 애플 잭팟까지 터뜨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에 대해 100%의 풍목별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관련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PMT가 9%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솔브레인과 FNS테크 모두 6% 가까이 뛰었고 HVM 4.91%, KC텍도 4.36% 강세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부진한 실적 전망을 깨고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 AI 시대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하반기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포부를 전하면서 관련주가 뛰었는데요. 먼저 실적 관련해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한 2조 28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 늘은 1,8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분기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로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도는데요. 이로써 최근 국가대표 AI 선발전 탈락으로 구겼던 체면을 실적으로 만회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회사 측은 인프라부터 언어 모델까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하반기 전 국민 모두가 손쉽게 AI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관련주에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카카오가 12%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네오팩트와 위세아이텍 모두 6% 넘게 올랐고 플리토도 6% 넘게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BI 매트릭스가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급락분의 한 80% 정도를 만회해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시장 우려가 컸었지만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보도, 또 여기에 삼성전자의 애플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투톱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반도체가 끌어주고 여기에 실적주가 밀어주는 좋은 흐름 오늘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 0.9% 상승해서 3,227선, 5거래일 만에 3,22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0.3% 올라서 80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들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1,1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기록했고요. 반면 외국인 170억 원 팔아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방향을 바꾼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개인 역시도 2,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558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2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은 섹터별로 엇갈렸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쪽은 강했고 바이오와 방산, 원전주는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반도체 칩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7만 전자를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1.3% 상승했습니다. 더불어 HD 현대중공업까지 1.82% 강세로 마감가는 4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파마리서치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젤만 상승을 했는데 휴젤은 긍정적인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5%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이번 주 상승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 형제가 4거래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30전 내린 1,381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부상했다는 소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NDF 달러월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383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장 반도체 힘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카카오였습니다. 오랜만에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카오가 여러 악재 허덕일 것이란 증권가의 예상을 깨고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어제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조 2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59억 원으로 38.8%나 확대됐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톡비즈 매출이 크게 올랐는데 이에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DB증권과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각각 8만 원, 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DB증권은 카카오 실적은 준비가 됐고 이제 AI를 활용한 수익화 모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대신증권은 톡비즈 본업의 매출 성장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연말까지 편안하게 들고 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앱 전반의 피드형 개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깜짝 실적을 낸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 의견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일본은행 7월 금정위 보고서가 나오고요. 내일은 중국의 7월 CPI와 PPI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네이버와 롯데케미칼, CJ대한통운, CS윈드, 달바글로벌, 코오롱인더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네이버는 방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5,2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주가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였습니다. 나스닥만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선 증시 랠리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보면 삼성전자만 상승합니다. 0.57% 오름세로 거래가 7만 900원이고요. 반면 SK하이닉스가 0.38% 약세, 거래가는 26만 1,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26% 약세로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2% 추가 하락합니다. 거래가 91만 6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시총 5위권 중에선 에코프로만 반등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보면 알테오젠이 0.12% 약세, 거래가는 43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 BM이 강보합입니다. 12만 4,900원. 반면 펩트론 2.75% 하락하며 30만 1,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77% 상승합니다. 5만 2,300원. 반면 파마리서치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까지 상승하면 지난 검은 금요일 폭락분을 거의 다 회복합니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시장. 오늘 시장을 이끌어줄 섹터는 어디일지 머니쇼와 함께 찾아가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애플 주가는 올랐습니다. 저는 팀쿡이 그 백악관에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하나하나 그 패키지를 풀어서 이거 다 미국에서 생산된 거다. 이 패키지는 캘리포니아산, 안에 그 유리 지금 저 화면 나오네요. 커버 글라스는 이제 켄터키, 그리고 그 안에 24캐럿짜리 금괴는 유타 하면서 다시 패키징을 해서 예. 트럼프한테 이제 그 기념품을 보여주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사회생활 하려면은 네. 야, 저 팀쿡 저 애플 CEO의 정장 입은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저 두 손 다 서고시 모으고. 2달 전에 찍혔었잖아요. 지금 저거구나. 네. 저 이제 일일이 네. 가져온 거 저 소개하는. 패키징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한 거고. 다 미국산이다. 네, 미국산이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예. 아우 저 역대급 병풍이 섰네요. 저기 베센트 이쪽에 있고. 벤스 오른쪽에서부터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있었고 팀쿡이 있고 저쪽에 예. 러트닉 상무장관, 베센트, 그 옆에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있고. 예. 저 정도 병풍이면 진짜 와 대단합니다. 뒤에는 또 보니까 레이건 얼핏 봤는데 레이건 대통령 초상화 같은데 저 뒤에 그래요? 걸려 있는 게. 저 트럼프 뒤에. 저 뒤에 있는. 예. 저 이미지를 원하는구만요. 트럼프 대통령. 나 레이건 제2의 레이건이야. 이런 분위기. 네. 참 역사상 최고의 뉴스 메이커는 분명합니다. 그럼요. 뭐 온 세계가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애플 CEO 팀 쿡도 2달 전에는 좀 뻣뻣했는데 네. 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관세가 면제될 거다라는 얘기. 이게 참 타이밍이 참 아다리가 맞잖아요. 아유, 저는 이제 관세가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어렵죠. 오늘 우리 나오시는 패널분이 딱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일타 강사처럼 정리해 주실 분이 나오셨네요. 저희 머니쇼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예, 그러니까. 모셔봤습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단장님 여기는 처음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오후 방송에는 그래도 몇 번 출연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뭐 오 단장님 모르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것이란 어떤 것이고 시장은 어떻게 일자하는 공부 많이 시켜주신 분인데 셀럽이시죠. 그 대신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살까요는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첫 질문은 항상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오건영 단장님 버전의 어떤 어젯밤 뉴욕 시황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예, 뭐 제가 앞에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네. 하셨고 네. 제가 주식 자체를 보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매크로 관점에서 좀 어떤 걸 좀 지켜봤는지를 좀 네.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는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세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기라는 말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게 하루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실제 이게 이제 실효가 됐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첫 번째는 관세가 지금 현재 15%라는 얘기도 나오고 17%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4월 달부터 관세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가에는 본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지난 1분기에 미국이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 미국 기업들이요 재고를 많이 축적을 했거든요. 관세 부과되기 그렇죠. 전에 미리 왜냐하면 땡겼어. 재고 원가가 네. 싸져야 네.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3, 4개월치 재고를 갖다가 많이 쌓았는데 그만큼 1분기, 2분기에 미국 소비도 견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재고를 갖다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되는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이 관세를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네. 있고 두 번째는 이 관세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게 쇼크로 나왔잖아요. 네. 고용지표가 거의 두 달치가 25만 개 정도가 줄어들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고용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만큼 소비에 더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종합을 하게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의 둔화하고 물가의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받으면서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어제 시장, 특히 이제 오늘 새벽 시장에서는 좀 뚜렷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데도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면은 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채 입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는 많이 못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연준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장이 항상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 내려주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경기가 꽤 안 좋아져도 저기 곳간에 총알 풀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4.25에서 4.5면은 이 계산이 안 되는데 0.25씩만 풀어도 네. 거의 뭐 몇십 차례를 갖다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에서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보스틱 이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별로 이렇게 풀어줄 생각 별로 없고 연내 한 번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둔화되면 사실은 이제 많이 인하를 해줘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인하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은 성장 둔화를 바라보면서 그럼 저기 곳간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풀어주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둔화하고 물가의 상승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장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을 맞이한다. 과거에는 경기 둔화 시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거기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좀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은 네.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어느 국가에 어느 정도 관세를 때리느냐 이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브릭스 국가들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약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브릭스라고 하면은 어떤 신흥시장, 신흥국의 어떤 성장을 대변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브릭스라고 하면은 약간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의 조합?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도한테도 50% 가까운 관세를 때렸고 예. 브라질에도 50%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협상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러시아에도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예. 관세 위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도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면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2차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어제 좀 비춰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켜봤던 것 중에는 스티브 미란의 임시 이제 연준 위원 얘기를 네. 듣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사실 예상은 못했거든요. 스티브 미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앉아 계시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파월이. 예,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달러 강세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풀려야 된다는 얘기고 달러 강세. 달러의 강세죠. 그렇죠. 예. 달러 강세로 가야 된다. 달러 강세가 풀려야 풀려야 된다는 된다. 로직을 약세.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라고 합의 뭐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예, 많이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러를 갖다가 좀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고 달러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낮추지 못한다면은 금리를 잡아내려서라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압박감이 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럼 시장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피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이 속에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게 나타났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2번. 그다음에 미란의 등장과 동시에 이게 연준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오늘 새벽 시장에는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매크로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는 안 되고 시장은 약간 어정쩡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혼조세가 되게 맞아요.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나마 나스닥이 저렇게 오른 거는 반도체. 애플이 열일했고 예, 그렇습니다. 애플이 열일하는 데는 팀 쿡이 저렇게 다소곳한 모습으로 네네. 세일즈맨을 갖다 자처하면서 예. 대통령 앞에서 아주 다소곳한 모습과
당신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잘 받들어 매시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고 제가 정민 앵커가 방송 전에 한번 그 팀쿡의 영상 한번 보라 해가지고 미리 한번 봤더니만 네. 네. 맞아요. 네. 팀쿡도 저 정도인데 그럼요. 예, FCU 팀쿡도 회사 생활들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팀장이나 뭐 본부장이나 사장, 특히 사장님이 뭐 하시면은 일단은 다소곳하게 하십시오. 팀쿡도 저럽니다. 제가 보고 아침에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만 주가가 또 또 화답했잖아요. 주가가 화답했는데 절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 같은 차트쟁이는 그거부터 하니까 네. 선부터 거니까 그 선에 딱 걸리고 또 200일 선에 딱 걸리네.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마느냐가 오늘 저녁에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그 이제 보니까 관세 역량에 대해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과 트럼프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식의 좀 시각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예. 미국 재무부의 얘기부터 예. 간단히 해드리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그 정부는요 성장을 많이 바래요. 탄탄한 경제 성장이 나와야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을 많이 바라고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성장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그럼 물가의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고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정부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요. 그럼 이 둘이 사실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성장이 굉장히 강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성장이 너무 세서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도 너무 이제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성장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하라고 종용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앙은행의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중앙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연준은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물가가 올라가는 건 관세라는 거는 이런 거죠. 관세를 매년 높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전년 대비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럼 이번에 관세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미 올라갔는데 관세를 매년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내년에는 그만큼의 물가 상승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봐봐. 네. 관세 그렇게 많이 부과했는데도 아무런 물가에 영향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 일기 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요. 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폭넓고 그 관세율의 적용도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세탁기에다가 관세 때린 게 있었거든요. 월풀인가? 네, 그렇죠. 근데 살린다고. 그때 이제 네. 파월 의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세탁기에 관세를 때렸는데 그럼 세탁기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관세 때리지 않은 건조기 가격이 같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건 때리지 그렇죠. 않은, 그렇지. 기업들이 뭐냐면은 기회가 생기면은 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거를 다른 제품에도 전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폭넓게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도 관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보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세 영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연준의 물가 목표가 연 2% 물가 상승률입니다. 연 2%를 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연 2%를 언제 넘었냐면 21년도 3월 달에 넘었어요. 21년도 3월 달에 넘어서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지금이 언제냐면은 올해가 지금 25년도 8월이니까 네. 지금 4년 6개월째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4년 6개월째 기침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럼 이거는요. 고질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이런 물가의 예. 수준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라고 하는데 예.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그러니까 고질병하고 똑같은 게 치료도 어렵지만 네.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 의해서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고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세 요인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준 입장.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해요. 한 일주일 전쯤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연준에서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관세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 갖고 너무 겁을 많이 낸다. 여러분들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준한테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정중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올라와가지고 봐라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수 치시던데 네.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이게 관세 영향인지 네.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딱 1년 기간을 보면은 달러가 10% 정도 약세가 됐어요. 네. 예. 그럼 달러 약세면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예. 0.1%의 물가 상승이 관세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달러 약세의 영향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관세의 영향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뒤에다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연준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란을 꽂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성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이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바라보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입장은 네. 또 다른 게 네. 이게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예. 고용 지표의 수정이 그러니까 이게 고용 지표 수정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근데 매번 있긴 하는데. 예, 요번에는 그 폭이 좀 큰 편이고요. 예. 이 정도까지 수정된 건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폭이 큰 편이고요. 사실은 지난 6월달, 7월달에 거쳐가지고 이 그 BLS라는 이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계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구심을 갖다가 기자들이 드러냈어요. 네.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FOMC 회의 때도 기자가 직접 파월 회장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 감축 8% 더 한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데이터를 당신은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정부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 고용노동통계국에서도 그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예. 참고로 그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BLS에서는요.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해요. 네. 어허.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이 왜 나왔냐면 예. 고용 지표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상하다. 관세가 올라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혀 안 올라와. 미동을 안 한다. 네, 이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예. 신뢰도가 있는 거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 BLS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다 헷갈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헷갈리는 시장하고 물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준하고 네. 성장이 급한 정부 이 셋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네. 써야 될까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핵심입니다. 타고나셨어. 좌우지가. 진짜 이 거시 경제 쪽에 막 일타 강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네. 내 오단장님 알게 된 지가 벌써 얼마야?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는 소장님 20년 알았죠. 야, 근데 참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직 뭐 이제 30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 벌써 입이 간질간질한 게 그래서 뭐 사요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게 이게 사람 심리가 이렇구나. 네네. 근데 이 자꾸 이제 그래서 뭐 사요가 되는 데다가 그다음 또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지금 현실은 엉망이거든요. 네.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실물 경기에 예. 뭐 자영업자들 진짜 이런저런 사연 듣다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고 막 그런 데다가 오늘 또 뭐 어제 맥도날드 실적 나오면서 한 얘기가 네. 한때 그 김영철 씨 우리 궁예님 그 뭐 4달러 광고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5달러짜리 식사라는데 아 예. 맥도날드가 저가 메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 5달러 1,400원 곱해도 7,000원이에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7,000원 갖고 한 끼 해결하려면은 편의점에서 도시락하고 컵라면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맥도날드라도 가네. 네네. 야, 참 보니까 이제 10,000원 아니면 어디 식당도 못 가요. 맞습니다. 네. 10,000원 갖고 못 먹을 때가 더 많고. 그렇죠. 이런 현실에서 뭐 11시도 되기 전에 뭐 전처럼 미어 터지고 다 집에 들어가겠다고. 옛날처럼 뭐 밤새도록 한번 놀아봐.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자, 뭐 경기 선행지수 안 좋고 다 하는데 시장 막 가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은 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가고. 네네.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좀 한번 결국 이제 버블론과 유동성 랠리론 뭐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세론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또 정당화될 수 있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저는 뭐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니라서 말씀을 네. 조심스럽지만 최근에는 기업 실적하고 결국엔 빅테크의 강세가 굉장히 큰 힘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업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어려워도 얘들은 달릴 수 있어요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럼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불안하니까 다른 데로 못 가면서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문제라기보다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뭐 이제 네. 사회생활 얘기도 하셨지만은 애플로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이 모멘텀이 그렇죠. 몰리는 문제들이 예.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S&P라든지 이 다우존스는 조금 고전하지만은 러셀도 그렇고 고전하지만은 이 나스닥 지수는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빅테크 쪽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네. 안전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들 이런 거는 충분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해석할 때 매크로 차원에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또 이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 관세도 부과하고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한데 지난 4월에도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난 4월 달에는요.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이게 정책을 쓸 때 좀 나이브한 면이 되게 강했어요. 뭐냐면 관세를 딱 부과할 때도 네. 185개국에 대해서 동시에 관세를 네. 기본 관세 부과하고 57개 주요국에 대해서도 이 판때기 들고 이렇게 하나씩 다 네. 그냥 지정을 해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관세 50% 때리면서 이거 많이 할인해 준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좀 예.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설마 이렇게 관세 때리겠어? 이제 이런 얘기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그 캐롤라인 레빗이죠. 그 대변인한테도 물어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관세 진행하는 거 좀 이렇게 서둘지 않고 좀 머뭇거리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더욱더 멋진 미국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했더니 그 정도도 감수할 수 있다. 맞아요, 그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네.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캐롤라인 레빗도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정책을 갖다 더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되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 하락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위로 열려 있는데 밑에를 갖다가 정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준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4월 달에는 이 기대를 갖다 처참히 무너뜨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가 그 기대를 다시 살려낸 게 4월 9일 날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요번에 진행되는 걸 보시면요. 되게 국가별로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국가들을 포위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에서는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관세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스툴이라고 해가지고 산발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툴. 이 세 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세 개의 다리가 뭡니까? 관세가 있고 감세가 있고 규제 완화가 예. 있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균형을 잡고 있는 거지 한 다리인 관세만 갖고 비난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4월 달에는 관세만 갖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관세가 시장에 충격을 줄까 봐 뭘 하냐면은 감세가 나왔죠. 그게 OBBBA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규제 완화가 나왔죠. 네. 이 규제 완화가 H2N2 칩 수출하는 거 열어줬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엔비디아. 예. 그렇죠. 그리고 SLR 규제 완화해서 국채 살 수 있는 그렇죠. 저변을 열어줄 거라는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규제를 물론 이제 하는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인이라는 걸 규제의 영역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그렇죠. 국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는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같이 가져오면서 경기를 받쳐주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해주거나 관세도 필요하면 늦춰주겠지.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쫄지 마. 이제 이런 생각들, 어.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있으면 빅테크 이제 이런 게 특히 오늘 아침에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었나 그렇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3,232,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0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만 1,0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6만 4,0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0만 6천 원. KB금융 0.5% 하락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1.58%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48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으로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3만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2.7%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1,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5,800원,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400원, 27만 8천 원, 이가캠바이오가 0.4% 상승 예상되고 휴젤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 오늘 이제 뭐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제 많이 올랐던 플랫폼 관련주 뭐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네이버도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카카오가 분기 기준으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주가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도 이제 어제 올랐고 오늘 또 실적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나스닥 괜찮았으니까 우리나라 또 기술주, 반도체주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애플, 예. 자, 고객들이 그냥 탑티어 고객들하고만 네. 노네요. 이제 파운더리 쪽에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네, 때마침 뭐 애플하고 협력해서 예, 그러니까. 예, 차세치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오 단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관세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제 무슨 반도체에다가 100% 때린다 할 때 헉 싶었는데 네. 가만히 보니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네네.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고 거기 진정성이 느끼지만 안 물리겠대요.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TSMC도 괜찮아. 예. 하이닉스도 괜찮아. 삼성전자도 괜찮아. 아니, 그러면 뭐 반도체 뭐 관세 100% 헤드라인은 어마무시한데 뭐 해당 그게 어딨냐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거죠. 인도에다가 예를 들어 50% 때리면 바로 때리지. 살짝 말미를 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문제는 갑자기 그 인도라는 나라에 때린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예. 그렇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 러시아산 원유 안 사면은 인도가 그러면 중동 가서 사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유가 올라가면 좋은가 싶기도 하는데 그렇죠. 보니 빨리 그 21일까지인가 뭐 그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푸틴하고도 그냥 끝을 내고 싶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해서 21일쯤 가서는 50% 없던 일로 하자. 너무 막 진짜 타이슨 말 맞다나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에 계획은 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저관세 저거 때리는 것도 아니야 싶기도 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그 비판도 제가 봐서는 맞는 게 야 그러면 왜 중국은 가만히 놔두고 네네. 온통 브릭스 중에 차이나는 아직도 가만히 놔두고 왜 브라질 조지고 인도 조지고 러시아 갈구고 그러냐 이거지. 예. 문제는 중국하고 싸움 아니었나요? 예. 이게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많이 네, 썼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의외로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를 좀 전략적으로 해서 키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죠. 예전에 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전략이 좀 바뀐 게 우선적으로 러시아를 포위하는 데다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봉쇄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사실은 인도도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사고요. 네. 그래서 인도가 원유 수입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가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중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원유를 사오게 되니까 인도 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이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를 많이 수출하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 또 러시아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이게 서로 사이좋게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아요. 종전시키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면이 좀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네. 물론 그거 신경 쓸 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럼 러시아를 갖다가 뭔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가지고 휴전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면 봉쇄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지 않습니까? 봉쇄를 했는데 반만 봉쇄하고 나머지가 다 열려 있으면 여기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은 굉장히 연장전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요.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한테 원유 수입을 갖다가 차단해 버리면은 관세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이 국가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한테 미국이 수입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를 해도 러시아가 받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국가들한테 2차 관세를 갖다가 딱 부과를 했었을 때는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죠. 마치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한테 협상할 때 네. 그쪽에서 막 유럽 같은 경우 막 달려왔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39% 때린다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을 갖다가 같이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실제 관세를 부과해서 인도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약간은 있겠지만 네. 보다 큰 거는 러시아를 포위를 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게 트럼프의 의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2년 2월이었으니까요. 벌써 이게 몇 년째죠? 한 그 3년이 넘었지 3년이 않습니까? 넘었죠. 예. 이게 인도적으로도 빨리 끝나줘야죠.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관세가 부과되는 그 로직 중에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중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년이나 질질 끌고 있는 전쟁 덕에 저 젤렌스키 예. 네, 저 양반은 임기 끝난 그 대통령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아무데나 그 뭐 땀 냄새가 나겠습니까만 그 시커먼 티 입고 아무데나 네. 가서 팀쿡도 저렇게 정장 빼 입고 이렇게 다 속옷이 하는 거기에 네네. 그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뭐 그랬던 젤렌스키였던데 어쨌거나 저는 불만이라기보다도 의심이 브라질 B, 러시아 R, 네. 인도 I, 그 다음에 마지막에 S, 사우스 아프리카 예. 거기에 브릭스에서 C만 빼고 나머지 다 때려잡고 있는데 네네. 막상 C를 갖다가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C를 갖다가 제재하거나 그거 하면 자기들이 살 길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5월이었죠. 이 상호관세 부과한 거 90일 유예한 다음에 네. 딱 남겨놓은 게 중국을 남겨놓고 중국을 네. 흔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보복관세하고 함께 희토류를 묶어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잽 한 방에 예.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도 이제 90일 유예를 했고 네. 이게 8월 12일 날이 이제 종료일인 그 이제 그 유예가 끝나는 날인데 어제도 이제 보니까 3개월 너트닉이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글쎄.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행간에서 어떤 얘기가 조금 읽히냐면은 일단은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먼저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단장님 샀었을 때는 죄송한데 예.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네,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고 이 가운데 이제 애플은 이거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상황이고 주요 기술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이제 면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을 나타낸 모습이고 TSM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이제 상호관세도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3,221, 코스닥 806포인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합니다. 지금 7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38만 2,0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중이고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는 0.2% 소폭 오름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만 1,000원 선 지금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0.7% 떨어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0.8% 올라갑니다. 47만 9,0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0.3%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0.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43만 4,000원, 43만 5,000원. 에코프로비엠은 좀 내림세입니다. 12만 3,600원. 에코프로 약보합이고 펩트론이 0.9% 하락합니다. 30만 6,000원. 파마 리서치도 60만 3,000원으로 0.8%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휴젤은 1% 올라갑니다. 지금 36만 3,000원, HLB 1% 하락하고 미가캠바이오가 0.4% 내림세입니다. 14만 9,900원, 레인보로보틱스는 0.7% 올라갑니다. 지금 27만 7,0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1.58% 상승합니다.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지금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SG가 7% 강세고요. HD현대 건설기계 5.7% 올라갑니다. 10만 6,400원. 대동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 각각 5%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동도 2% 올라가고요. 대모가 4% 상승 중입니다. 8,060원. 현대코퍼레이션도 3.4% 올라가고요. SY스틸텍이 14%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SY, 다산네트워크스, 동일고무벨트, 현대에버다임 다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기계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쪽으로 매수세가 확실하게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일부 또 온디바이스 AI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미국에 추가로 투자 계획까지 밝힌 상황에서 지금 간밤 애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AI, 차세대 칩이라든지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텍이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6,400원. 그리고 에이펙트도 0.9% 올라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네페스아크, 대덕전자 다 올라갑니다. 2%, 3%. 태성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태성, HBSP 다 올라갑니다. 가온칩스도 2%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6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7억 원, 52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1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178억 원, 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40전 상승한 1,381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혼조 출발이고 확실히 저희 러시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는 언급이 나왔구만요. 예, 맞아요. 건설기계 쪽 움직임 좋고. 예, 그래요. 아까 러시아 얘기 마무리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 네.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중국보다는 먼저 러시아를 일단, 먼저? 포위하는 쪽으로 좀 고민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참 저는 이따금씩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올리시는 글 가운데 무릎을 칠 만한 대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나요? 노르웨이도 관세 안 두드려 맞으려면 어지간하면 평화성 드려야겠다. 그냥 상 하나 주고 상금 그 얼마 된다고 그거 하고 관세 세이브 하지 노르웨이도. 어제부터 또 그 얘기 알고 보니 일본은 15%가 아니더라 자동차가. 애초에 2.5%가 있었고 그쵸. 거기다 추가로 15더라. 예. 일본은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금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네.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SNS 자기 썼잖아요. 네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또 투자처를 지정하겠다. 그것도 자기가 네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아니 그런 식의 혼선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예.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죠? 일단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얘기 나와 있던 내용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자꾸 서로 말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이번에 이제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같이 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의 포인트의 큰 축은 첫 번째는 상대 국가 시장의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킨 다음에 제조업을 부흥하면 제조업 제품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어딘가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디다 파느냐? 그걸 갖다가 상대국 시장을 개방을 해서 거기다 팔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개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개방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산 LNG를 7,500억 달러를 산대요. 예. 근데 7,5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유럽 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되게 미묘하게 엇갈리는 맞아요. 모습들을 좀 보이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시장 개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요. 이 대미 투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5,50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냥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글쎄, 예. 투자라는 거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돌려드리고 싶을 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미국에서 거의 이 자금이 여기서 도는 거고 수익금의 90%는 미국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글쎄, 있는 거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실상 그런 형태의 투자는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에 대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TSMC가 투자를 하면은 네. TSMC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증을 서가지고 아하. 굉장히 낮은 이제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플로우지.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둘이 붙으면 이 굉장히 좀 파열음이 클 수가 있죠. 예. 그 대표적인 파열음이 사실은 저도 예상조차 못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5%는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고정된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15%를 엎치는 거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럼 후속 협상에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이 나올 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기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 합의가 있었어요. 네. 예. 2천억 달러만큼 그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줄 거야라고 했는데 반도 안 사주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이 둘이 협상을 하면 이게 이행 여부는 서로 합의를 하면서 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를 하고 만약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기존의 25%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 네. EU 같은 경우는 30%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게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 얘기가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끝이라도 놔주면 좋겠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처음에 우리가 15% 했을 때 그랬잖아요. 저기 막 우리는 일본은 2.5% 관세 내다가 15%간 거고 우리는 뭐 거의 예. 관세 없다가 15% 가서 우리가 더 불리했다가 어제부터는 또 갑자기 그렇죠. 일본은 보니까 2.5% 2.5% 네. 15% 두드리 맞는데 네네. 우리가 잘 된 거네 하는데 예를 들어 2.5% 관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가장 이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그 경쟁이 치열한 가격대가 한 4천만 원 돈 우리 돈, 그 예, 안팎인데 예. 4천만 원 계산해 보니까 네네. 2.5%면 100만 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걸로 이 혼선 끝에 미국 말이 맞아 해서 그러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도요타나 예. 혼다가 2.5% 더 맞는다 4천만 원짜리 예. 100만 원. 예. 그거 뭐 딜러들 이렇게 아니면 그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정도의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기 아까 전에도 맥도날드 얘기하셨지만 예. 5달러 팩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지 하기야 않습니까? 100만 원은 크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면. 철강 가격 같은 게 올라가면 결국엔 자동차 가격 자체도 네. 신차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음. 거기서 2.5%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어쩌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여기서 요 딜러들이 유두리를 부릴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유두리는 같이 부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관세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프로를 맞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20%를 맞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쁠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국이 30%를 맞으면 저랑 경쟁국이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오히려 안도하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예, 안도를 할 수 예, 있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예, 되는 거니까 그러네.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넘어가 이 아사카와가 지금 이시카와가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포인트죠. 아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국 차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관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이버가 아니라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수요가 많을 수 있대요, 이제. 왜냐면은 사실 무관세면 확실히 이전보다 싸지게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예. 예. 픽업 트럭은 주로 농촌 지역에 필요한 차들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젊은 층도 수요가 꽤 있을 수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물론 미국에서는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이제 가구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렇죠. 옮겨야 되니까 막 홈디포 픽업 가야 트럭, 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밴이나 이런 게 좀 예. 필요할 때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도 그 필요할지는 뭐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 그래도 층들이 또 차박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새로운 것들을 또 예. 이렇게 좀 원하는 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국채 시장도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그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SLR 규제를 좀 완화해줘가지고 뭔가 국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네네. 근데 간밤에 보면 이제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잖아요. 네.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네. 대형은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 준 거는 이게 실효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걸리는 그래서 거고. 요거는 아직은 조금 예, 뒤에 얘기고요. 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이제 국채 시장 불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5%에서 지금 4.8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4.8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와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국채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으면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4.8 밑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채 시장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냐면 이제 예상했던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찍히면서 국채 발행 시장에서는 조금 좀 실망감을 줬어요. 이거는 성장 둔화에 대한 기대로 금리가 5.0에서 4.8로 내려왔지만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오면은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채 시장을 바라볼 때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아직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미란 이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어 놓는지 예,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저게 지금 자막 처리돼요. 저기 네. 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스티븐 미란을 갖다가 지명한다 쿠글러 후임으로. 네. 그건 백악관 발표였고. 네네. 블룸버그 보도로 기억하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크리스토프 월러가 될 것 같다 네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미란 저쪽의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거의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연내 한 남아있는 FOMC 동안에 다 금리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3번 인하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을 프라이싱 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개인적으로는 3번까지 인하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미란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압박감이 생기니까 원래 한 번 낮출 걸 2번 낮추는 쪽으로는 가겠지만 3번까지 보기는 쉽지 않은 게 아마 9월 달에는 지금 이제 인하 가능성을 좀 많이 높여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용률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이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예. 참고로 작년 9월에도 기준금리를 0.5% 비컷을 하는데 예. 그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 8월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QCW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용지표 발표한 걸 갖고 뒤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인가 그게 나왔는데 1년치 고용지표에서 일자리 수가 81.8만 개가 줄은 게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1만 개가 확 줄어들으니까 예, 예. 1년치에서 81만 예, 개가 예. 줄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6만 7천 8천 네, 개거든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이번에 12만 개에 비하면은
별로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81만 개가 한꺼번에 확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경기 둔화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수정 발표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해야 되는 거는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로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수 있지 네. 않겠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원로 이사가 현재 시장 분위기에는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요. 이 원로 이사가 물론 이제 약간 트럼프 행정부 라인에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비둘기파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물론 비둘기파적인 전향이 돼 있는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로 이사가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양적 긴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라인을 따라가면은 지금 국채 금리를 낮춰줘야 되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원로 이사는 얼마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현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약간 계량 경제 쪽으로 네.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데이터가 혼조세를 보일 때는 지금 분위기를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연준의 의장이 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굉장히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케빈 헤서드하고 크리스토퍼 월러 두 양반이 제일 눈에 띄는 게 네네. 진짜 이번에 연준 의장 한번 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 발언들의 그 배경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네네. 그나마 이렇게 보면은 헤셋은 너무 속보이고 다른 내용이 진짜 저렇게까지 되고 싶을 정도고 월러는 그래도 뭔가 학자로서의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 단장님 말씀 예. 맞다나. 최근에 한 이제 3, 4년 정도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가장 체감을 예.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예. 바라봤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 내지 화법은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게 아까도 자막 봤잖아요. 미란 말고 영구적으로 연준 이사 맡을 사람은 그때 가서 네. 뭔 영구적입니까? 14년짜리 임기인데 무슨 뭐 종신직처럼 얘기를 해요. 반영구라고 해두죠. 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200을 기록한 이후엔 다시 힘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3,22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좀 강합니다. 0.76% 오름세로 811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1,343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오늘 67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028억 원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삽니다. 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 보시죠. 오늘은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쪽, 그리고 도로와 철도 운송,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우주항공과 국방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비철금속과 식품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이 발표한 대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담화에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5%대 오름세로 2,065원대, 다스코가 1.63% 강세고 조비가 3.63%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4,260원입니다. 더불어 아난티가 3.5% 강세로 1,340원, 현대 엘리베이터도 3.63% 상승합니다. 거래가 85,700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주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SY 스틸텍이 12.6% 급등하며 5,220원대 거래됩니다. 또 수산 세보틱스가 3.8% 강세, 현대코퍼레이션이 5% 가까이 오르며 24,500원이고요. 다산네트워크스 3% 가까운 상승세로 3,100원, 동일 고무벨트가 3.79%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7,400원입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역시도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힌 이후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내 소부장 종목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심텍이 14.6% 급등하며 거래가 27,050원이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7% 가까운 오름세로 3,335원대, 대덕전자 4%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23,150원입니다. 더불어서 네페스아크가 4.65% 상승하며 15,540원, 네페스도 6% 넘게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1,5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주입니다. 리튬주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엘버말과 리튬 아메리카가 중국 탄산리튬 가격의 상승세를 보이자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덩달아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이드로 리튬이 7.63% 강세로 2,470원대, 리튬 포어스가 7% 가까이 올라갑니다. 1,333원이고요. 광무가 3.3%, 유일 에너테크가 1.85% 강세, 중앙첨단 소재까지 1.6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00선을 회복한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양 매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장중에 3,200선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 또 집값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한 3주 만에 나오셨나? 네, 3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요. 뭐가 달라지셨죠, 오늘? 머리 스타일. 머리세? 살쪘다면서요. 나보고. 예.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이 627 대출 규제가 그거죠. 저 6억 이상 대출 못 받게 한 거. 네. 그게 6월 27일. 아, 벌써 그래 됐구나. 이 와중에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은 안정된 뭐 좀 위축됐다 이런 소리인데도 네. 불구하고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값은 7월에 11%나 올랐다. 네. 어. 지금 그러니까 집들이 오르는 상품들이 있고 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네. 상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6월 27일의 핵심은 대출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라는 건 결국은 자금 여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세대를 구성을 하는 그런 연령층이 뭐 좀 그래도 한 30, 40대 이상 최소 넘어가는 그런 세대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을 좀 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은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가격들이 조정을 받거나 그다음 매수세가 확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6월 27일이 결국은 6억 이상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거래량들은 굉장히 축소가 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이제 대형 평수는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서울 내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아파트는 매매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대형 아파트 값을 보니까 6월에 33억 6천 정도의 그 가격들이 지금 한 37억 3천만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금에 대한 보유 그리고 크고 똘똘한 한 채들을 구성을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되는 그 거래들을 보니까 지금 그래프에도 나와 있잖아요.
저 이제 135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는 것들 결국은 60제곱미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135를 초과하는 주택들을 매입을 하는 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아파트들 보면 한 48억 정도 실거래되는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 예. 네, 마포에 있는 한 24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니까 24억짜리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으면은 보유에 대한 세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한 48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보다도 뭐 한 200~300만 원 정도 보유세가 더 적은. 그러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흐름들, 뭐 세제적인 부분이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매도를 했을 때 그 양도에 대한 그 차익 실현까지도 구성을 해본다라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출 규제에 대한 그 수요가 억제된 상황에서 자금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주택이 뭐 저런 작은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 뭐 그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고 양도를 했을 때 수익이 더 큰 135로 가는 그 구조가 당연히 그런 수요들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서울에서 그 핵심지로 꼽히는 지역 네. 있잖아요. 이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보니까 오히려 신고가가 지금 네. 실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약간 대형 평수 이상으로 네.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연결고리인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부동산 시장이 더 양극화되는 분위기예요. 양극화가 지금 추세가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48억, 24억 얘기를 드렸는데 네. 항상 뭐 얘기하는 거지만 10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10억짜리 아파트 10개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뭐 세금적인 절세 효과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저 한강벨트, 강남, 성동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장기 보유해도 뭐 삶의 지장이 그렇게 큰 지역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 학군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서울 안에서도 최상급지로 네.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보면은 그 서초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116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내 면적이 한 30평을 좀 넘는 그런 면적인데 매매가가 92억 원 기록을 했고요. 이게 지난달 80억 거래였는데 지금 92억 원이면 한 그 2월 달이었군요.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 동안 12억이 가격이 탁 튀어버리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이나 송파,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도 가격들을 보면은 뭐 6억 원, 10억 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대출을 조금 조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가격들에 대한 그 부분보다도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안정성도 좀 확보를 하고 좀 그 실수요자들이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규제를 해왔었는데 뭐 뉴욕에서 맨하탄 같은 경우도 초고가 중심으로는 거래가 일어나고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금융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압박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 실수요자들은 조금 집 사는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결국 자금 여력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급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똘똘한 한 채의 구조인 그런 세금 구조 안에서는 이런 신고가 기록들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90 몇 억요? 92억이요. 92억. 네, 네. 야, 로또 1등이 한 4번, 5번 돼도 서울의 서초구 아파트 하나를 못 사는구나. 지금 못 사고 우리가 강남하고 이런 지역은 이제 실수요자 그 뭐 자금이라든지 또는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산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5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뭐 이제 한 70억짜리 가면은 한 20억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거지 월급을 가지고 그 아파트로 진입하기에는 이제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시장이 됐다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양도 차익을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가는 세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뭐 우리나라의 이거 좀 드라마틱한 세금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제 소득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는 불가능한 시장이 돼버렸다고 뭐 봐야 이런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 들을 때마다 저는 막 개인적으로 막 짜증이 나는데 어디 저만의 짜증일까 싶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이렇게 좀 공감하시기보다는 야 세상 참 싶기도 하실 텐데 조금 더 그러면 그냥 좀 다가오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하는데 중개사 빼고 직거래를 한다? 네. 이게 요즘 그런 현상이 좀 있나 봐요? 예, 그런 그 거래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크게 발생되는 거는 집값이 조정되는 그런 시점에 증여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네. 사실 뭐 그 증여성 거래를 특별히 중개사를 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가격들이 좀 조정이 된다라는 인식이라든지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을 때는 시세보다 좀 낮게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낮아진 거래라고 한다라면 거기에서 뭐 증여에 대한 그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특히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들 보니까 이게 그냥 싸서 거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강남이나 송파, 마포 이런 데서 증여성 거래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역에서 직거래가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직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증여성 거래가 좀 많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 자녀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혼돈을 하면서 이 직거래가 이제 집값이 그래서 그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도 저 가족 간 거래, 실거래가가 낮춰지면서 거래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다 한강이라든지 또는 강남, 뭐 서초, 송파, 마포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소위 말하는 아까 자산으로 자산을 사는 구조인데 자산의 대물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또한 봐야 될 것 그들만의 같습니다. 리그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627 대출 규제의 큰 핵은 어찌 됐건 간에 핵심 자체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는 네. 거고 실제로 6억 원을 대출받아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매입하게 되는 경우 6개월 안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실수 아니면은 하지 말란 얘기고 이러다 보니까 8월 분양 시장도 뭐 찬바람이 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 네. 뭔가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서울 내에서 이제 아파트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좀 실무적으로 만나면 많이 네. 있는데 네. 이게 자발적으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딱 본인이 봤던 아파트를 살려고 이제 작은 계획까지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출에 대한 그 문턱이 막히다 보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분양을 하거나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새 아파트나 새 집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분양에 대한 그 전망까지도 불투명한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분양 전망 지수를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에서 한참 못 도는 수준이고요. 특히 전국 같은 경우는 100 언저리까지 가서 이제 미분양 좀 터는 거 아니냐 생각들 했었는데 지금 97에서 75까지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급락한 수준이거든요. 하하, 그래, 그렇죠. 분양이 맞아요. 예. 완전히 열기가 식어버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분양 열기가 식게 된다라면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품 만들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죠. 수요자들도 이탈되면서 그 거래도 회전이 되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또 매각을 하고 그 매각되는 주택으로 새로운 수요자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구조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거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기에는 이런 수요 억제가 돼서 이제 그 뭐랄까요 수요자들이 뭐 집을 사는데 좀 꺼려지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집값 전체가 그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대출도 좀 적게 받고 집도 살 수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는데 현실에선 그게 또 녹록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대출에 받았던 그 비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상급지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집값은 내 집은 1억 오를 때 다른 데 10억씩 오르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을 더 마련을 하고 집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뭐 집값에 대한 그 흐름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뭐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주사년이면 주택산업연구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출 규제뿐 아니라 공급 대책 필요. 야, 근데 서울 얘기만 해서 그렇지 네.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빈집 천지입니다. 네. 요즘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전원주택 중에도 네. 가만히 보니 사시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고 네. 뭐 매물은 나와도 요즘 그 들어가서 어디 전원주택만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 서울에서는 늘 주택 공급 부족합니다만 다니다 보면은 저기 누가 들어가 산다고 저기 또 짓고 있어 싶은 데가 여전히 많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이 이거 만만치 않은 것 같아. 흔히 교육을 갖다 백년지 대계를 하는데 이것도 부동산도 보면은 우리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생각할 거는 정말 많은데 말이죠. 맨날 대출 쪼았다 풀었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네. 정책이 과거 거를 썼다 말았다 파일 끄집어냈다가 그거 한번 했다가 그 옆에 파일 다음에 또 끄집어내고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예. 네. 우리보다 좀 선진화되고 있는 곳들의 그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변화되는 걸 봐야 되는데 항상 뒤쫓아가고 또 안 되면은 결국 소위 말하는 구닥다리 사람들이 나와서 구닥다리 정책을 보고 그러니까요. 내놓다 보니까 요즘 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예. 베센트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방식 말고 네, 창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다음 질문할게요. 그 3기 신도시 그 남양주 왕숙의 본청약이 지금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고 하는데 뭐 유휴부지 활용도 이제 공수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뭐 유휴부지를 활용을 한다, 어떤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곳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지금 뭐 소위 그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뭐 사실 뭐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집값에 대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좀 내놓는 대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는 별로 없고 과열 현상들은 지금 그 일부 지역에서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서울이 25개구인데 돌아가는 곳은 뭐 9개구, 10개구만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만큼 돌아가는 곳들만 돌아가는데 그 서울의 외곽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3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를 포함해서 또 유휴부지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주택 공급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대출도 안 되고 지금 3기 신도시 공사비 올라가서 분양가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굳이 집값 과열 현상도 아니고 뭐 3기 신도시라고 해도 싸지도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그 도시만의 직장 가까운 곳에서 좀 남아서 좀 타이밍을 보거나 또는 뭐 그 임대해서 거주를 하면서 주택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사전 청약에 당첨됐던 분들이 698명 중에 지금 276명,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운 숫자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막상 집을 지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공공분양 안에서도 그 빈집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2선 도시, 3선 도시 해가지고 베이징, 상해 말고 이제 청도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공실들이 한창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에 계속 이 공급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게 사실상 그런 대책으로 될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본청약도 지연이 되면서 지연된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분양가 같은 경우는 또 8천만 원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청약에 그 시도를 하고 뭐 기대를 했던 그런 수요들이 이거 공급 속도에 대한 신뢰, 그 가격에 대한 신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주택 가격들 조정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 결국은 유유부지나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데서 공급되는 물량들이 과연 필요하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은 집이 모자른다고 얘기가 지금 막 나와 죽겠는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거 과연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맞아요.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저거 할 때마다 그때도 정부는 그랬잖아요. 선교통 후입주. 네. 일단 뭐 저기 3기 신도시 살면서도 서울 출퇴근 뭐 어렵지 않게끔 한다 네. 이런 약속인데 네. 막상 가보면 이거 선교통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 여기 그러면 주변에 무슨 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가까이서 생활할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야 여기 장난 아니겠는데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GTX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그 GTX라는 건 결국 서울과의 그 일자리와 직주 근접을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예. 뭐 시간적으로도 줄여가는 그런 예. 심리적으로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교통망이 안 생기면은 일자리가 없고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사는 실컷 갔는데 그러니까 출퇴근에 대한 그 뭐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선교통 후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또 그 이후에도 지금 공사비가 GTX 공사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업들이 진행 못하고 심지어 또 분양가에다가 이 교통 관련돼서 그 금액 같은 경우 부담금도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거기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은 분양가에 그 얹어서 네. 실컷 사고 막상 GTX는 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 가지고 입주민들이나 향후에 저기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 시행사라든지 분양사 또 뭐 공공에 관련된 그 정부에도 상당히 좀 불만 제기들 많이들 할 것 같습니다. 한때 그 김포 같은 경우도 교통 지옥처럼 움직였는데 차량이든 대중교통이든 저기 점점 그 밀도가 높아질 텐데 그 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겪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질 것 GTX 같습니다. A도 보시다시피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거 GTX B, C 앞으로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뭐 A 노선 같은 경우는 예. 그래도 삼성동이 아직 개통을 안 해서 거기 삼성이 그래서 그런가? 예, 거기에 이제 개통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 B노선하고 C노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A노선 얘기할 게 아니라 B노선, C노선 그분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 많을 거고 많을- 오히려 그러네. 다 안 되면은 말이라도 할 텐데 예. A노선은 되고 있고 예. B노선, C노선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으니까 더 그런 거죠. 네. 아니 이게 6.27 대출 규제로 네.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만 지금 네. 득보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인들 이제 자국에서 대출 받아 와가지고 이제 집을 사들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에 나섰더니 탈세 혐의가 확인됐다. 그럼 이제 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택 매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아, 주택 매수. 예,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한때 많이 들어와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자국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들이 예.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매수세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올리고 또 여기에 또 불만 제기들이 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임대를 하고 또 임차는 한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임차하신 분들 집 사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외국에서 대출을 받던 돈을 끌어와가지고 현금으로 사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까지도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뭐 제가 그 판단을 해보는 거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국가 안보하고 연결된 곳 같은 경우 상당히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한하고 또 맞닿아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는 뭐 미국과 우호가 있지만 또 중국은 또 북한하고 예, 우호적인 예.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의 도심안에 중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거기에서 뭐 거주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뭐 생각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융적인 역차별 문제 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지형적인 그리고 또 보안 안보하고의 연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도 허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주택 공급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소유자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외국에 계신 그 외국인들한테 동의 구하고 하는데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0년, 40년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구할 때 어떻게 또 연락을 하고 그러게요. 그런 다수가 그곳에 상당히 매집 현상처럼 집을 매입을 하면은 사업이 또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금융적인 역차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한 그런 뭐 그러게요. 다양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규제는 좀 허들을 굉장히 완화된 거를 좀 허들을 좀 높일 네.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외국인들 취득세 20% 높게 부과하다가 2년 전부터는 아예 주택 매입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선진 사례도 조금 어느 정도 차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 좋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로 좋고 괜찮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있습니다. 저희 머니쇼와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총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8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SBS BGM 그리고 SNS죠. X 스레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